그러면 이제 분자 생물학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뭐 일반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물학은 익숙한 단어인데 네. 분자 생물학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렇죠. 예, 분자 생물학이 또 어떤 거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생명과 정보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분자 생물학이 사실 1930년대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사회적 맥락이 있습니다. 사실 그 생물학은 전통적인 생물학은 뭐 다윈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될까요? 뭐 갈라파고스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생물 표본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류하고 하는 그런 학문들이 이제 되게 생물학의 어떤 전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자 생물학은 그런 접근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DNA나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명을 어떤 가장 이제 분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분자 생물학이 거의 어떤 뭐 생명에 대한 접근에서 어떤 가장 노멀한 뭐 그런 어떤 접근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뭔가 인간도 하나의 어떤 단위나 어떤 흐름 프로세스로 이제 인식을 하고 분자 단위까지 그걸 생각을 하면은 또 유전자 그 설계도 같은 부분을 좀 바꿔서 어떤 편집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GMO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또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 생명을 정보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어떤 생명에 대한 접근의 가장 이제 지배적인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조작 또는 조작주의라고 보통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개입이죠. 그런 것들과 아주 직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 어떤 개입 또는 조작으로 이어지는 건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대 과학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성, 보통 모더니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대의 특징은 사실 어떤 자연 또는 인간주의의 다른 모든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바꿔서 우리들의 편의에 맞게 막 바꿔서 어떤 이제 뭐 가령 땅을 개간한다든지 아니면 바닷속까지 탐험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탄광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어떤 역사가 쭉 계속돼 왔고 그런 접근 방식이 상당한 성공을 거둬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생물까지 연장됐다, 확장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명 현상 자체 또는 인간에게까지도 이제 어떤 그런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에 어떤 편집을 한다, 뭐 조작을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어떤 연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우장충 박사님 뭐 씨 없는 수박 이야기가 예.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요즘 먹는 김치, 배추김치, 배추도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 개량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익숙한데 요새는 좀 막 인간도 어떤 질병을 뭐 바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선까지 와 있고 어떤 개념인가요? 예, 뭐 아주 좋은 비유를 잘 들으셨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대 이후에 인간이 자연계를 개입하고 자연을 어떤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이런 역사는 이제 아주 오래됐죠. 그리고 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나 동물, 뭐 가축들 같은 경우 원래 자연 상태가 아니죠. 뭐 지금 염색체로 보면 뭐 3배체, 4배체 돼서 이제 일부러 크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품종을 계속 골라서 교배를 시키는 거니까. 지금 가축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혼자서 생식을 못 하죠. 그러니까 거의 인공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기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돼왔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는 그런 접근 방식 이전에도 우리는 돌연변이를 일부러 일으키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짓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가령 방사능을 쬐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어떤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간접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해독하고 그게 바로 1990년부터 시작된 인간 유전체 계획, 즉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기틀을 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최근에 와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그 정밀성을 높여서 나타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급이 달라진 거죠, 말하자면. 이전에 우리가 자연에 개입하고 생명 어떤 그 이 인위 선택을 하는 과정과 이제 직접 분자적인 수준에까지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것은 이제 좀 차원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생명의 정보를 읽는 눈과 기술이 더 세밀화돼서 작은 것까지 이제 선택해서 뭘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쪽 기술을 지지하고 그쪽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논변을 펼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논변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인위 선택을 한다든지 개입을 하는데 그 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은 가령 GMO나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정밀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과연 정밀성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네. 그런 철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가령 도부잔스키 같은 유명한 생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의 관점을 취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GMO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네. 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유전자를 재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종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하고 콩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 제추제 내성을 가진 그 콩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바닷속 깊은 그 넙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해에 사니까 추위에 강합니다. 넙치 유전자를 채소에다 심어가지고 어떤 상해, 즉 서리 같은 데 피해를 입지 않게만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접근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진화의 경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것 자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진화의 경로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데 네네. 인류도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그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근데 이제 특히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정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직접 개입해서 염기 단위에서 그걸 뭐 자르고 붙이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생명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한데 네네. 너무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그렇게 개입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해도가 항상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아 이게 그런 거였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막 많다라는 그렇죠. 게 예. 드러나는데 지금 생명 정보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됐을 때 그 약간 문화대혁명 때 참새 죽여서 나중에 메뚜기가 막 엄청나게 생겨서 목식 줄었듯이 예. 뭔가 거대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밀성에 대한 논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과연 그게 네. 정밀하다고 해서 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거냐. 아무리 정밀해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그 모기를 없애자. 네.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죠. 많은 반론이 있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미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기는 이제 거슬리는 존재죠. 네. 또 뭐 말라리아 같은 아주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근데 문제는 모기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미시적이고 환원주의적 접근이기 때문에 네. 생명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힘, 특히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아직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가령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가 아주 처참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을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다. 러브버그 죽이자 네. 막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제 손자들도 뭐 외래종, 침입종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봐서 이제 제가 그 설명하느라고 참 땀을 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칫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제기가 있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이게 또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나 인간 치료를 위해서 사실 유전자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변형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또 뉴스 본 게 중국에서 인공자궁을 뭐 개발하겠다 얘기 가지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본능적으로 탁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그 인공자궁뿐만 아니라 특히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오고 하면서 어떤 그 질병을 이제 아예 그런 그 접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2003년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게놈이라는 건 이제 인간의 유전체 전체를 말합니다. 그 전장 그 유전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한 $100 정도 주면 아마 다 해석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그것으로 질병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 요란하게 광고를 했죠. 이제 뭐 생로병사의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다. 뭐 제 친구들도 그때 뭐 막 그랬습니다. 야, 이제 술 아무리 먹어도 된대. 뭐 이제 그 다 이제 치료해 준대. 네. 그다음에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푸틴하고 뭐 시진핑이 얘기하는 게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 거기서 보면 뭐 150살까지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얼핏 들리고 하는데. 네네. 근데 사실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뭐 그 얘기도 하려면 뭐 몇 시간이 걸리겠지만 질병이라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생명현상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지 그게 완전히 제거해야 돼야 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대개념 내지 반대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명현상의 어떤 부분으로서 질병이라는 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떤 질병이라는 것 자체를 유전적인 측면만 가지고 과연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인공자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건 SF에나 이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생명 자체를 이제 완전히 탈맥락화시키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정보의 개념 세계로 와버리니까 요새 또 AI 이슈도 많이 있고 인공지능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아까 얘기하신 게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수취하고 통제하고 바꾸고 뭐 로마 교황청에서 금지한다더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결국은 조금씩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인간의 모든 지능과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정보화돼서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해서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인가 싶은 부분도 있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제 과거에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번 바꿨듯이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들, 소위 이제 신흥 기술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생명공학은 이미 좀 오래됐고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윤리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와 이런 이 테크노 사이언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런 기술들을 그 결합에서 나타나고 그 결합이 점점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이제 후기 자본주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자본의 운동을 극대화시켜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오히려 정부도 나서서 막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끝없이 요구해요. 처음에는 극소전자혁명 같은 이제 컴퓨터 같은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일본이나 한국 같은 막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게놈 프로젝트 같은 생명공학을 통해서 다시 또 판을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게 별로 그렇게 성과를 못 내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다시 해나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마치 외발 자전거가 굴러가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듯이 네. 태풍이 있으려면 수증기가 공급돼야 되듯이 뭔가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그 크게 뭐 각 대학마다 우리나라도 아마 생명공학 대학원은 안 만든 데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그 들어오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뭐 그걸 막아낼 재간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불평등,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 이게 과연 우리는 보통 기술이 개발되면 불평등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그런 보편주의 가정을 많이 하지만 이런 신자유주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뭐 지난번 코로나 때도 보면 백신 개발했던 그 초국적 제약회사들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은 관두고 마스크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거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아주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요새 뭐 교육 격차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정보화가 되고 이것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또 유전자 격차가 나중에 좀 벌어지는 사회가 오진 않을까 하는 또 염려도 한편으로 드네요.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날 과학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거의 자본에 그 복속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과학이 아니면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사적 부문, 즉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공적 부분에서 나오는 것도 뭐 어떤 그 디렉티드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가 바뀌든 뭐 어쩌든 과학기술 육성 쪽은 그 경향은 드라이브는 항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윤리나 이런 부분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돈이 되지 않는 분야가 즉 이제 대개 보면 공익적 또는 공공적인 부분이 다 그런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제약회사들,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근데 이걸 개발하려는 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과학연구가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즉 공익적인 측면이 비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사실 그보다 훨씬 적은 연구비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 쪽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는데 왜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지 못하나. 그 유명한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디바이드, 즉 격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 격차가 줄어야 되는데 그 신약이 개발되면 어때요?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글리백 같은 게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그 약값이 보험을 하고도 한 달에 300만 원에서 700만 원가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공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에 압박을 가했어요. 아니 이거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이거 약을 못 쓰는 눈앞에 치료제예요.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기업들은 한 나라 정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갖거든요.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복제약이 카피약이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특허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